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시즌2를 진행하게 된 장량입니다. 제 뒤로 여름 햇살을 즐기는 직장인들 보이시죠? 저는 오늘 에어컨 바람에 움츠러든 사무실을 탈출해서 여름 햇살 아래 야외 테이블에서 점심 식사도 즐기고 푸른 잔디에서 게임도 할 수 있는 워싱턴 DC 페러거 스퀘어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이 DC의 공원들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곳 페러거 스퀘어 공원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웃도어 오피스라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년째를 맞는 아웃도어 오피스 행사는 무선 인터넷에 포함 이 책상, 의자 등 업무 환경을 제공해서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이 야외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이곳에선 탁구를 비롯한 각종 게임도 즐길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마술쇼와 같은 예술가들의 다양한 공연도 볼 수 있습니다. 공원 이용은 무료고요. 자, 5월부터 열린 이 행사는 9월 마지막 주까지 계속됩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살펴보는 해시태그 디스위크 시작합니다. 중국의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홍콩 국제공항을 점령하며 모든 여객의 운항이 전면 중단돼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는 지난 6월 평화적으로 시작했지만 날이 갈수록 홍콩 경찰과 무력 충돌이 빈발하며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일에도 한 여성 시위자가 경찰에 쏜 고무탄에 눈을 맞아 실명 위기에 놓이는 등 경찰의 무력 진압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당국의 조치에 격분한 시위대가 12일과 13일 연달아 홍콩 국제공항을 점거한 것입니다. 시위대는 14일에서야 점거를 풀고 철수한 상황인데요. 이틀이나 업무가 마비됐던 홍콩 국제공항에서는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돼 수많은 여행객의 발이 묶였습니다. 한편 홍콩 대규모 시위는 2달 넘게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지속적인 간섭과 민주주의 억압이 홍콩 시민들의 불만을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시위를 테러 행위로 간주한다며 강력 비난하는 동시에 홍콩 접경 지역에 군병력을 집결시켜 무력 진압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잠무 카슈미르주의 특별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370조를 폐지하며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카슈미르 지역은 1947년 영국 통치 말기 인도와 대륙이 힌두교 다수인 인도와 이슬람교 다수인 파키스탄으로 분할되면서 인도의 통치를 받게 됐습니다. 카슈미르 주민 다수는 이슬람교지만 지도자가 힌두교였기 때문에 인도 편입을 결정한 건데요. 이를 계기로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카슈미르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전쟁까지 벌였고 결국 카슈미르를 반씩 나눠 통치해 왔습니다. 그동안 인도는 카슈미르 지역 이슬람교 주민들의 분리 독립 열망을 잠재우기 위해서 헌법 370조를 만들어서 카슈미르인들에게 폭넓은 자치권을 보장해 왔는데요. 이번에 이 헌법 조항을 폐지하고 카슈미르를 인도의 직할령으로 삼은 것은 인도가 카슈미르 지역의 완전한 합병을 추진하는 계획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카슈미르를 놓고 인도와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파키스탄의 임란 칸 총리는 인도의 조치는 카슈미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번 사태로 인도와의 외교 관계를 격화하고 유엔 안보리에 인도 잠무 카슈미르 특별지휘 박탈권을 다루기 위한 긴급 회의를 소집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혀 중국 환율 전쟁의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미중 환율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1달러당 7위안을 넘어선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9월부터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당국이 인민은행에 개입해 환율을 올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오른 것은 위안화 가치가 그만큼 낮아졌음을 의미하는데요. 미국은 중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재무부는 1달러당 7위안을 환율 조작의 심리적 경계선으로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중국인민은행은 수일 연속 달러 대비 기준 환율을 7위안 이상으로 고시하며 달러당 7위안을 웃도는 포체 현상을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무역대표부는 13일 성명을 통해 9월부터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것을 12월 15일로 3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는 박승혁 프로듀서가 최근 미국에서 논란이 되는 총기 난사 사건과 총기 규제 논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On a day that would have been a normal day for someone to leisurely go shopping, turned into one of the most deadly days in the history of Texas. Clearly, the question has to be raised. Why does Dayton have to be the 250th mass shooting in America? 250. I mean, that's really the question. 8월의 첫 주말을 뒤흔든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국 사회가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텍사스주 엘파소와 오하이오주 데이튼에서 지난 3일과 4일 각각 총격 사건이 일어나 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제는 정말 총기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스 슈팅, 즉 불특정 대중을 향한 총기 난사는 현대 미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비영리 재단 건 바이올런스 아카이브에 따르면 올해만 벌써 미국 전역에서 25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총기 난사가 점점 과감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진다는 건데요. 미국에서 가장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총기 난사 10건 가운데 6건은 201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총기 문제가 아니라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Mental illness and hatred pulls the trigger, not the gun. 총기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람을 규제하자는 취지인데요. 전문가들은 문제는 총기라고 지적합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아서 에반스 회장은 정신질환이 총기 난사의 원인이란 주장에 근거는 없다고 밝혔고, 애덤 랭크포드 엘라베마 주립대 교수는 총기 난사의 발생 빈도가 인구 대비 총기 소지 비율에 비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인구는 세계 인구의 4.4%지만 세계 총기의 42%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연구기관 스몰 암스 서베이에 따르면 2017년 민간인 100명당 총기 소지율은 미국이 120.5정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 예멘의 52.8정, 3위 몬테네그로의 39.1정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총기 소지를 규제하려는 노력은 번번이 막히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791년 제정된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2조입니다.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새로 들어선 미합중국 연방정부가 폭정을 펼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건국 초기 미국의 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총기 규제론자들은 이 수정헌법이 18세기의 특수한 상황에 한정된 것이고 민병대가 아닌 개개인의 총기 소지를 보장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미 연방 대법원은 2008년 워싱턴 DC 대 헬러 소송에서 수정헌법 2조가 개인의 총기 소지를 보장하고 이를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총기 소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사법부가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총기 규제를 둘러싼 미국 내 여론도 여전히 첨예하게 찬반이 맞서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인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1%가 필요 없다, 28%가 필요하다고 답해 여전히 총기 규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높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는 미국의 총기 옹호 단체들, 대표적으로 전미 총기협회 NRA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1871년 사교 모임 성격으로 출범한 NRA는 20세기 들어 로비 단체로 변신해 오늘날까지도 미 정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간 조직인 책임정치센터 집계에 따르면 NRA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 2016년 총기 소유권 옹호를 위한 로비에 약 300만 달러를 썼습니다. 정치 광고 집행 등이 포함된 외부 비용으로도 5,400만 달러를 썼습니다. NRA를 포함한 총기 옹호 로비 단체의 자금력은 총기 규제 쪽의 5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NRA는 전국 주요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의 총기에 대한 정책에 따라 지지 또는 반대 입장을 정하는데요.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NRA가 지지하거나 반대한 후보 가운데 약 72%가 NRA가 원하는 대로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잇단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국 정치권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보다 강한 총기 규제에 대한 여론이 조금씩이지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총기 판매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61%가 그렇다, 38%가 아니다라고 답해 판매 단계에서 견제 장치를 강화하자는 여론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에서는 총기 구매에 앞서 범죄 이력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이 양당 공조로 발의돼 논의되고 있습니다. It's a very powerful lobby that fights against it, but their day has come. Their day is over. 매일같이 터지는 총기 난사 사건과 200년 전 헌법이 보장한 총기를 소유할 권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 사회의 변화, 지역의 역사, 다양한 삶과 문화를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아메리칸 테일 시간입니다. 현장의 생생함을 전해줄 이은신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VOA 센트럴의 취재를 통해 버지니아 린치버그에 위치한 자기방어교육원의 창립자이자 강사인 마코 갤브레스 씨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자기방어교육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요즘처럼 크고 작은 총기 난사 사건이 많은 상황에서 총기 규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참 필요한 강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코 갤브레스 씨는 지난 20년간 경찰관으로 일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원에서는 물론이고 기업, 학교, 병원 등을 찾아가 총기 난사와 같은 공격에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요. 이와 더불어 오늘날 이미 많은 인구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만큼 안전하고 건전하게 총을 사용하는 방법도 함께 가르칩니다. 네, 자 그럼 마코 갤브레스 씨 함께 만나보시면서 글로벌 리포트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A lot of people would look at this and maybe you see beautiful countryside, but I see running out of the church because there's an active shooter inside, and I see snipers all up in that wood line starting to take people out for a secondary attack. So, but let's just go with today. It's just a beautiful countryside. I'm Marco Galbraith, and I'm the owner of T4 Tactics in Lynchburg, Virginia. We go to businesses, churches, schools, hospitals, and we teach them active shooter response or how to respond to a violent workplace attack. I've been a police officer in the Daytona Beach area for 22 years. During that time, I was assigned to task forces, homicide investigations, violent crime investigations, special unit investigations. I was a hostage negotiator for 12 years. So with that, you have to study a lot of human behavior. And that's what this is all about. How people are going to respond to an attack, and then how the attacker is going to carry out the attack. Come on up. So she's the bad guy. Hold that gun. Good. Yep. So she's the bad guy. We're locked in a room, and here she comes. So when she comes through the door, I grab under here. Now she can't pull the gun away. She can't pull it forward because I'm grabbing it. I reach under here, and I just drop. And you feel how that just gets out of your hand? So now you try it. One arm goes under here. Yep, all the way under. And then wrap this like you own it. And then drop. I can't get that gun out. It's not right for me to go in and say, if this happens, this is what you do. Pulse nightclub was planned differently than San Bernardino. San Bernardino was planned much differently than the Las Vegas attack. But what I do is I throw a lot of scenarios at them and say, if they come in this door, this is what you do. If you come in this door, this is what you do. My business is doing well, and from a business standpoint, I'm very pleased. I wish that there were not as many active shooter events. So it's kind of bittersweet when I get busy. I always get busy after an active shooter event. I'm glad people are being trained, but I don't like to see what's happening in the country. We're so glad that you came and spent time with us. We do live in a different day and a different time. Now's the opportunity to identify and train. That's what we need to do.